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5일째 수업이시죠? 예. 과목 소개 가볍게 드리고요. 어, 어제 한 과목이 뭐였어요? 그것도 기억 안 난다. 세법 공부했는가요? 중개사 법률, 시간표 좀 바뀌었구나. 예. 1차 과목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이미 한번 들어봤겠네요? 예. 두 과목이죠. 1차 과목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있고, 저랑 같이 할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공부예요? 공시법 하시나요? 내일 한 과목 남았을 것 같고 이제 두 과목인데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관식입니다. 여러분 시험 유형은 객관식 오지선다죠? 저는 신관식입니다. 객관식이 제 동생이에요. 예,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별로 오지도 않고. 예. 자, 그럼 이제 과목의 성격부터 알고 1교시는 공부하는 거 아니고 공부 어떻게 해갈까지 이제 방향 잡고 갈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부동산 학입니다. 학문이고요. 개론이라 그랬으니까 개론이 대충 논한다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관련된 경제를 공부하신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 논리를 부동산의 접목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경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럼 경제 상황이라는 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꾸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사실이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렵다.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 시험에 물어보니까 하나씩 보고 가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써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라고 이제 정의를 이제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정확하게 쓰면 대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요. 물가도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물가가 이게 과도하게 올라가면 물건 가치가 올라가면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하는 내용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 돈의 가치를 우리는 화폐 가치라고 합니다. 돈의 값어치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이 돈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도 급등하는 경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그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돈 값어치가 값어치가 아니다. 만 원짜리 가지고 뭘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니까 화폐 결국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말을 좀 바꾸면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바구니 물건 많이 올랐어요. 장바구니 물가가 자주 마트를 가지는 않습니다만 밥 얻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심부름 한 번씩 갑니다. 그 애호박이라고 아시죠? 한 덩어리 제 기억으로는 3개월 전에 한 덩어리에 1,0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한 덩어리에. 최근에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러 갔더니 2,640원이더라고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올랐어요? 164% 올라왔습니다. 깻잎 한 봉지에 1,000원 하던 거 1,660원 하더라고요. 그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날마다 써야 되는 휘발유,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정도 가는 바람에 휘발유 가격이 1,800원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 기억으로도 2008년도, 11년도에 국제 유가가 140불 이렇게 가면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 한 번 찍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높은 가격을 경험해 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상 초유의 지금 사태를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여러분 자산 가격에 여러분의 부동산에 여러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는 시각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자꾸 바뀐다.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과도하게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득은 한정돼 있다고 하면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럼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요?
줄어들 겁니다. 그럼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실적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럼 고용 창출도 어려워지고 소득도 줄어듭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돈 벌 기회가 제공된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고용 창출하고 생산이 는다고 하면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사이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국면하고 내년 한 5, 6월까지가 자산을 부를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그 기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할 시기라기보다는 좀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요. 계획대로 가면 관계없는데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대응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산 관리에도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이니까 시장을 보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을까 한번 따져봅시다. 앞으로 우리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작년 3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죠.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각국 중앙은행, 우리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자금을 팡팡 밀어줘요. 그러니까 돈의 공급을 팡팡 밀어주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돈 가지고 물건을 산 거 아닙니까? 경제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까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지금 잘 안 된 이유는 여러분 뉴스에 보는 대로요.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글로벌 체인화돼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뉴스에 요소수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동차 주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로 나와요? 뭐 최소 6개월, 길게 1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는 시험장에서 수요자라고 해요. 그러면 수요가 돼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이 제때 못 늘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 오르는 문제가 생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기로인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까인지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내년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가가 너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를 안정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물가가 급등을 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통화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금리를 올렸죠, 우리도? 얼마 올렸어요? 0.25% 올렸어요. 그래, 금리를 이제 봅시다. 그럼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팬데믹 사태 이후로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난 거 여러분이 다 알아요.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누적된 게 1,7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변동금리가 비중이 1200조라고 합니다. 통계에 나오면. 그럼 문제는 그러면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빌린 분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이자 원금을 갚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물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금리를 또 높여야 되죠. 내 인생과 뭐가 관계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제외해 버리더라도 본시험에 들어가면 이제 금리를 오르게 되면 돈 빌리는 사람의 이자 부담이 늘죠. 그럼 그 하나 사실만 본다고 하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가 되시려거든 돈을 좀 버시려거든 경제에 대한 좀 시각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무거운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각 자체를 한쪽이 치우치지 말고요. 여러분 좀 균형적 좀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럼 이게 법 과목이 아니에요?
법 과목이 아니 일부 법률 내용 공부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법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는 법 과목과 공부 방법이 달라요. 법은 법 조문이 있죠. 그럼 조문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니까요. 법을 달리 해석할 수도 없고 용어를 달리 할 수도 없고 표현을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 과목은 공부 학습하시고 기출되었던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부동산학계로는 법 과목이 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경제 상황도 변하는 거고요. 출제 교수가 바뀌어요. 출제 교수 성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출된 문제만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밖에 시사적인 내용도 물어보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를 따로 않더라도요. 좋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학개론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생활에 쓰시는 용어하고요. 시험에 쓰는 용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쓰는 용어를 시험에 쓰는 용어로 다시 재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공부 들어갔으니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예, 한 5월달, 6월달에 공부 그제 하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 뭐냐면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어려운 봉창을 이게 왜 그런 건지 학문이다 보니까요. 부동산학이 원래는 미국 학문이에요. 근데 일본 학문도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미국식 표현, 영어 단어가 나오고 일본식 표현도 있어요. 이게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용어 하나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한다. 소홀히 하실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부동산학계로는 용어로 출발해서 용어로 끝나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써볼게요. 차입자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요. 대출자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두 개가 동의어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동의어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뉴스를 통해 보는 것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뉴스 앵커가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니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멘트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도. 그러면 그 뉴스 앵커가 말하는 대출자가 누굽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빌려간 사람이에요. 빌려간 사람. 그럼 이걸 차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대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까 하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에요. 대출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간 대로 시험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나오는 대출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대출 기관,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고, 그럼 돈을 빌려간 사람은 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차입자 하더라니. 그럼 다시 돈 빌려간 사람 그 매입 기간에 이제 원금이자를 갚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금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걸 채권자라고 해요, 채무자라고 요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출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갖는 거죠. 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채권자다. 이 기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용어 자체를 정리를 잘 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말씀.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이런 용어도 만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표현은 아니고요. 영문이고 대비 서비스액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시는 용어니까 그 뭡니까 하면 부채를 서비스를 받겠다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채가 한 글자 쓰면 뭐 빚이잖아요. 내가 빚에 대해서 매 기간 갚아야 할 원금이자 합계입니다. 그럼 원금이자 합계를 줄여가지고 앞으로 원리금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시험장에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용어가 또 바뀌는 거예요. 동의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에 좀 부담을 느끼는데 그 용어의 정리를 잘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 듣긴 했습니다만 빚에 대해서 여러분 매기가 뭐 해야 할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쓰고 다른 말로 읽어보세요. 원리금이라 하더라는 얘기. 이 기본 용어가 정리가 돼야 이제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건 이제 용어 정리를 바탕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를 공부할 겁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기본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출제를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이 대응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에 나왔던
기출된 문제 정도는 해결할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될 건요. 기출된 문제가 지금 1회부터 32회까지 시험지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전면허식이 문제 은행식이 아닙니다. 다시 경제 상황이 바뀌고 학문도 발전하고 학자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패턴 원리는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해내고 풀어낼 능력이 되어야 본 시험장 가서 문제가 어떻게 유형이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대응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한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황사 입장에서는 물속에 물고기를 제가 잡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방법도 있다. 근데 시험은 여러분이 그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럴 거 아니, 맡김까지 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능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개념과 원리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걸 착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패턴이 바뀌더라도 대응 능력이 된다. 올해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올해 시험 두 과목 중에는 개론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쉬웠다. 공부한 거 다 나왔다고 하고요. 떨어진 분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웠다. 상대적인 차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26회 시험이 조금 쉬웠어요. 부동산 학계로는. 이제 그 수준과 저희 동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31에 30회보다 쉽게 나온 편이었던 거고 민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그것도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 이제 민법이 턱없이 점수가 부족해서 과락이 나서 40점 밑으로 맞아서 이게 떨어지면 또 꽤나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과목을 성격을 잘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건데 부동산학계로는 공부 대충 하더라도요 학원 수만 제대로 들어도 50점, 60점 나오는 과목이에요. 과목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뻥치는 거 아니고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경제 과목이다 보니까 원서 접수만 하고 그냥 시험 보신 분도 있어요. 공부도 않고. 그분들의 평균 점수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민법은 어떻게 점수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8개, 9개도 못 맞습니다. 저는 그 경제 과목을 제가 같이 지도를 합니다만 저 내구조가 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민법 잘 몰라요. 민법사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그 화장실에 OX 막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제가 공부 안 하고 풀면 몇 개 못 맞춰요. 다 찍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과목 공부가 훨씬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시간에 민법을 투자할 필요가 당부드립니다. 결론은 이렇게 수업을 잘 들으시고 기본 개념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자,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을 편하게 비우시고 이제 우린 경제 공부한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자, 20억짜리 부동산 자리를 이걸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나는 10억을 댈 테니까 여러분에게 을수가 너도 10억 원을 투자해라 라고 꼬십니다. 그러면 투자를 10억을 했습니다. 이거 합계 더 해볼 게 얼마입니까? 20억이잖아. 그럼 20억을 앞으로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총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투자액 20억으로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럼 이 20억이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죠? 그럼 사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해서 예상대로 가격이 이게 30억으로 올랐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기분 좋지 않습니까? 투자한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1대1 퍼센트로 50% 50% 했어요. 그럼 가격 오른 것을 성과를 배당을 받아야 되죠. 얼마씩? 5억씩을 받습니다. 이렇게 5억씩을 받는 게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 가격 상승분을 투자 비율대로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죠. 20억짜리가 이렇게 15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럼 투자한 비율대로 손실을 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5억을 손해본 겁니다. 마이너스 5억이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비율을 10대 10, 이걸 지분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지분 투자한 것은 성과문을 뭐로 바꿔요? 배당으로 바꿔. 안 되면 원금 손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 발행회사의 자기 자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험장에서는 지분금융기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올해 시험 문제를 두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분금융기법이란 조달한 자금이 자기 자본화돼서 대표적으로 뭐네요?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 성과를 몰아주고요. 배당, 원금 손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확정 수익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업이 운영 성과에 대해 뭘 받고요? 배당을 받게 되고 그러면 기업이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나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원금 손실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주식 투자하죠. 아 그러실 것 같은데 코인도 투자하고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져볼게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되기 전에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정기예금 볼게요. 자, 제가 구매력이 떨어진단 말을 했잖아요. 이제 의미를 한번 보러 가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이제 투자 운용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갖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주식의 투자하기 좀 위험하고 그래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정기예금과 자꾸만 구분할게. 예금은 뭐예요? 자식 요리를 뭘로 보고 예, 목돈을 예치하는 걸 정기예금이라고 하죠. 그럼 매달 일정씩 넣는 것은 적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을 이렇게 10%라고 해봅시다. 이자율 10%라고 하고요. 그럼 만기 1년짜리라고 할게요. 그럼 1년 뒤에 얼마가 되었어요? 100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2% 합시다. 2%. 그럼 이자 얼마 발생했어요? 2만 원. 1년 뒤에 얼마가 된 겁니까? 102만 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건요. 구매력이라는 걸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져볼게요. 이렇게 이제 102만 원이 있는데 정호작용이었습니다. 100만 원은 현재 금액이잖아요. 현재 금액이니까 앞으로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102만 원은 1년 후의 금액이잖아요. 그럼 미래 가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자율을 다른 말로 쓰면 뭐예요? 두 글자로 쓰면 금리, 금리라고 하는 거고 이자율을 자 이걸 그대로 읽어내면 이제 분수로 한번 써볼게요. 이자율을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고 하죠. 그대로 갑시다. 자, 원금이 얼마고요? 100만 원, 이자율 몇 프로? 여기 이자가 2만 원이나 해요. 그러니까 얼마, 몇, 2%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다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 정기 예금에 국채에 투자했는데 물건 가격이,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짜리랍니다. 근데 1년 뒤에 가격이, 물건 가격이 105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럼 구매력이 보존된 거 안 된 거예요? 내가 받은 금액은 얼마고요? 102만 원, 물건 가격 얼마 되었어요? 105만 원이 된 거. 이게 구매력이 보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 가지고 있어봤자 정기예금 가입해봤자 국채에 투자해봐 돈 안 되죠. 그 돈 가지고 뭐 하신 거냐 여러분. 주식 투자한 거고 코인 투자한 거고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투자를 해왔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되면 뭘 받는데 배당 안 되면 손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손실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나는 지분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출로 하고 싶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수기가 나는 10억을 당신에게 빌려드릴게 대출로 참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 10% 이자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갑돌이 땅 돈 10억 여러분은 10억 된 거 총 투자 금액 얼마? 20억. 그럼 가격이 이렇게 30억 올랐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5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준 대가 10억에 대한 1%, 2%, 여기 10% 얼마예요? 1억. 1억이 뭘 받아요? 이자를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거 누가 챙겨가요? 갑돌이가 다 챙겨가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적 발언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최근에 대장동 사업입니다, 이게. 지분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수익이 대박이 난 거예요. 출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 당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집을 열심히 사보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 이후에 경기가 풀리면서 땅값이 급등, 집값도 급등, 분양가 급등하니까 사업자의 수익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대출로 참여 하나은행하고는 고작 이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대출로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이 확정돼 버린 거 아닙니까? 확정된 수익이나 큰 돈은 안 된다.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가격이 10억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 돈 안 나왔으니까 이자 이렇게 받아야 되지. 원금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갑돌이는 어떻게 된 거야? 쪽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채, 채권 발행을 한 자금은 발행회사의 자기 자본이 아니라서 타인 자본입니다. 이런 경우를 부채 금융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용어의 구분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이 타인 자본이 돼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채 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 시험에 맞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용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요것만 가지고 두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선택형 문제로. 그러니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개념과 원리를 진짜 충실히 하시라는 거 뭐냐면 대충 몇 개 외워서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아는 얘기야. 관건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10월 달에 그 특정한 장소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기본기 충실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가셔야 세 번째 더러더러 암기할 양이 있어요. 암기하고 숙제할 거 있는데 이 양을 줄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학계로는 암기 숙지로 해결 안 됩니다. 아예 마음 비우세요. 이제 결국은 법 과목들은 어떻습니까? 들어봤던 과목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법조문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법을 수업을 들어보셨던가요?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나라 말 같던가요? 다른 나라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법조문은 나중에 결국 암기비법이 나옵니다. 근데 필요한데 개론은 외워봤자 별로 실익 없어요. 노력 낭비하지 마시면. 그러니까 암기량을 줄여서 가는 거고 이 자체로 시험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시험은 언제 봐요? 10월 달에 본다. 그러니까 8, 9, 10월 달에 집중 정리하면 됩니다. 미리 외워가지고요. 힘 빼는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아. 6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래 내려놓고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암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돼. 문제는 6과목을 해야 되니까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락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과락 없이 60점 넘어가면 되죠. 그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당부드립니다. 더불어서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문제는 대개 9개, 10개 물어봐요. 올해 32회는 1문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은 그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고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기초 용어 정리, 개념과 원리 충실히 해야 돼요.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10문제 중에 목표는 3개, 4개 위주로 합니다. 이 3개, 4개를 맞추라는 건 뭐냐면 이 3, 4문제는요. 기출된 문제와 거의 동류형의 문제예요. 정형화된 문제다. 별로 안 바꾼다.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하면 1, 2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대다수 문제는요. 문제 유형이 달라져. 시험장 가서 못 봤던 문제가 나오면 잘 읽어지기가 안 읽어질까요? 뭘 물어보지도 모르는 잘 안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야 할 문제도 있는 거라는 얘기, 욕심낼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요 정도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 욕심내지 말고 계산 문제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차근차근 해드릴 거니까 그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게 써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돈은 잘 쓸 수 있죠. 근데 써보는 게 안 되다 보니까 하라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분수입니다. 분수. 저 써볼게요. 우리 이거 5분의 이걸 분수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우리를 뭘로 보고, 예. 위에 거 뭐라고 해요? 분자 아래 거 뭐라고 하면 분모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눌러야 됩니까? 2를 누르고 나누기 부호를 누르고 5를 눌러야 되죠. 잘 안 돼요. 안 해보니까. 그럼 값이 얼마 나와요? 0.4. 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다. 너무 염려치 않아도 관계없다 당부드립니다. 계산 문제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이야기할 것은 가용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험은 내년 10월 말에 볼 건데요. 그럼 따져보면
시험 준비 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판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할 가용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듣습니다만 1월달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4시간씩 풀로 수업을 합니다. 2달 과정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이제 그 수업을 매일 다른 과목을 듣고 내 공부할 시간을 곰곰이 따져본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이 수험생 신분이 아니죠. 자기 생활이 있어요. 자기 생활이. 일상생활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가용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서 이거 복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2시에 수업 끝났다고 쳤게요? 그럼 점심을 댁에서 가서 드시거나 하면 그럼 오후 몇 시가 될까요? 4시? 그럼 밤에 또 할 일도 있고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복습하라는 건 매일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습을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걸 가려서 하셔야 돼. 가려서. 더군다나 더 상황이 시간이 더 없으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5월달 들어서기 전까지는 다른 과목은 좀 소홀히 해도 관계없는데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 과목이 민법입니다. 2차 과목은 공법에 좀 포천 맞추세요. 이 두 과목이 대다수 수험생들이 공부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양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혼은 대충 하세요. 그래야 합격이에요. 최소 시간만 투자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은. 제가 앞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원서 접수만 하고 시험 보신 분들이 이 점수를 받아요. 사실입니다. 예, 뻥을 치는 게 아니고요. 과목 자체가 원래 그래요. 과목 자체가. 그럼 어설프게 공부 점수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 점수는 죽는 한이 죽어서는 안 되지. 이 점수는 무조건 나온다. 죽을 써도 몇 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50점 나옵니다. 가장 우리 결혼 시험이 어려웠던 게 언제였냐면 15일 시험이었어요. 15일 시험은 당시 합격률이 0.7%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험도 꾸준하게 했던 분들은 22개, 24개는 다 맞췄어요. 합격이 안 돼서 그렇지. 왜? 민법이 과락에 나니까. 저 과목이 대충 할 과목이 절대 아니 선생님들이 아무리 지도를 잘해도요. 결국은 법률 조문은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읽으세요. 민법은 뭐다? 공법이다. 중개사 법령도 중요하고 세법도 중요하고 공시법도 중요하긴 하나 본인 시간을 잘 판단해서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신 분들은 댁에 가시거나 다른 공부하지 말고요. 이 공부량을 늘리셔야 돼. 그래야 합격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특정 과목을 잘해서 이쁨 받으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 두 과목 위주로 5월달까지는 양을 좀 늘리는 게 좋다라고 당부를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공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복습할 양이 몇 개 없습니다. 복습할 것들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딱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고 최소 시간만 하고 되도록이면 이 과목이 좀 시간 늘리는 게 5월달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합격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된 분들이 있어요. 결혼 점수 85점 받고요. 민법을 35점 받으면 이거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과락이 됐잖아요. 평균 60이 안 되는 거예요. 60은 되더라도 과락이죠? 이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럼 결혼에 이 5점의 의미 있어 없어요? 이것도 의미 없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 진행되면 이런 겁니다. 공부가 자기 만족이 빠지다 보니까요. 끝을 한번 보려고 그래. 끝을 파서 100점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러실 이유 없잖아요.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을 통제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구조가 있잖아요. 수리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법에 약합니다. 그럼 취향이 있긴 한데 전략 과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공부하실 때 두 과목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4대 이렇게 4대 6B 혹은 3대 7에도 관계없습니다. 과목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좀 소홀하더라도 민법이나 공법 양을 좀 늘려주라 당부드립니다. 공시법 쌤이 제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다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따져.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라는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자, 가용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적어도 수업을 들어가시면서 내 공부할 시간이 언제인가 라고 판단을 해보고 적어도 1월 들어가면 나는 그 시간에 어떤 과목,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라는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가시라는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당일 공부하고 당일 복습하면 지금은 돼요. 나중에는 안 돼.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이런 계획들은 세우지 말고요. 역량을 잘 보시고 좀 하시라는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드리는 얘기는 모의고사예요. 자, 모의고사는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달 한 번씩은 볼 건데요. 이 모의고사는 출제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지도한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냅니다. 그러면 공부했던 걸 한번 점검하는 문제예요. 100분 안에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것이지 점수에 일일이 비하지 마시라.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개론은 45점, 민법은 50점.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점수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더 받으셨으면 기분 좋으면 된 거고 적으면 그냥 기분 안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의미 없다. 이 점수가 본시험 문제의 점수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게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기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러면 5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밖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뭐 잘못했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부를 합니다. 엉뚱한 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시간 안에 문제를 읽어보고 마킹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셔야 방향이 안 달라진다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휘둘려. 더군다나 이제 학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욕심이 생겨 다른 학원에 또 문제 또 풀어봅니다. 풀리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일 뿐인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 시험을 언제 잘 봐야 됩니까? 본 시험 가서 10월달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이런 건 과감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수에 일일이 하지 마시고 탄탄하게 기본기를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건 공부량이 많아요. 일단 많고 매일 과목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복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잊어먹는 거다. 전략을 안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이 두 과목 해주려 하는 거고요. 이제 개론은 어떻게 공부를 해갈 거냐 가볍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최소 시간만 한 달에 했잖아요. 복습할 게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 봐도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수업 계획서 말고요. 4장짜리, 4페이지짜리 32에 총평 돼 있고요. 총평은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큰 2번에 가시게 되면 1페이지에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돼 있죠.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를 1편부터요 8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8편까지인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밑줄을 그어드려서요. 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경제론 되어 있죠. 별표하겠습니다. 6문제 정도는 해마다 묻긴 하는데 그 2편 논리가 3편에 4편까지 적용이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편을 소홀히 해버리시면 3편, 4편 다 어려워요. 그만큼 2편이 중요하다. 여기 볼게요. 자, 제가 요거 20억을 뭐라고 써놨는가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복잡한 얘기 아니고요. 마스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딱 당시에 마스크 못 구했죠. 물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그래?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스크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급등해서 그러니까 사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마스크 생산업자는 떼돈을 벌 기회가 된 거죠. 아닌가요?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설비 투자 늘려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조금 늦게 공급을 해서 지금은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 자산의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주식의 가격,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수요자, 뭐 공급. 부동산 가격, 수요와 공급. 마스크 가격,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논리를 잘 정리해야 가격도 알 수 있고 다시 그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시장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면 3편도 아주 편하게 되고 가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럼 정부가 개입했던 이유는 가격을 올리기 내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빨리 지우셔야 돼.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 정부는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규제를 하다 보면 그것이 수요 공급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2편 경제론, 3편 시장론, 정부가 개입 정책론인 거예요. 2편에 공부한 게 전부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불편하냐면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학창 시절에 그래프 본 적 있죠? 그래프를 시험장에서 그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원리를 체득하는 그래프를 만나야 되고요. 앞에 말했던 대로 분수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기울기 이런 표현들을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체적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법 과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런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 가면 2, 3, 4편이 잘 정리가 됩니다. 자, 또 복차 보겠습니다. 5편이 밑줄 돼 있잖아요. 별표 갈 거예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7문제까지 물어보고요. 그 투자론 논리가 6편에 접목이 됩니다. 주식 채권도 만날 겁니다. 그리고 7편까지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편까지 하고 4편까지 5편은 달라요. 전혀 다른 논리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재무관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 파트에는. 그래서 재무관리, 금융, 주식, 채권 이런 데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2편의 경제론, 5편 투자론 제가 별표하라고 그랬죠. 그 논리로 풀어가는 게 8편인 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듣는 얘기다. 자, 감정평가는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단순하게 떠드릴게요.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거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는 누가 한다고 합니까? 평가사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형 과목이라고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럼 적정 가치가 뭐냐 봅시다. 자, 다시 여기 20억이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하고 공급. 여러분이 그럼 20억에 산 이유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거꾸로 말을 바꿔볼게요. 그럼 현재 20억이라는 가격은 적정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20억이 적정 가격 대비 고평가 상태라고 한다면 가격은 그럼 사 안 사요? 안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고평가 국면인가 아니면 저평가 좀 나름대로 시각은 필요하다. 평가사한테 날마다 전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대로 주가지수도 작년 1400, 코로나 때 1400대에서 가장 고점이 얼마큼 올라왔어요? 3000, 3500인가? 3200인가? 현재는 뭐 30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겁니다. 그 다 자명 사실인데 그럼 이게 고평가 국면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하세요? 다 팔아야지요.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라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도 현재 가격이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적정 가격 대비 고평가이냐 저평가 이런 좀 안목도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립니다. 깊은 내용은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개론에서는 2편 부동산 경제론 5편 투자론 요 논리로 물어보는 게 무려 18개 19개입니다. 직접 물어본 거 포함해서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가야 평가론까지 편해지는 거니까 개론을 복습하는 건 그 두 가지 바쁩니다. 적어도 5월달까지는. 나머지는 듣고 모르겠으면 던져도 관계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거고요. 적어도 시간 확보해서 2편, 5편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게 중간에 잊어버릴 거니까 또 중간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개론 공부에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 어디를 잘한다? 2편, 5편 여기 중점을 두면 되겠다라고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죽서도 몇 점 맞는다고요? 이 과목이? 이 점수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다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선생마다 달라지죠,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희일비 하지 말고 10월 달에 본 시험을 잘 치르겠다. 그 보관은 좀 멀리 보시고요. 나는 어떻게 착실하게 준비를 할 건가 나름대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목차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읽어보실 내용이고 3페이지 가시게 되면 연간 학습 과정이 나옵니다. 가볍게 봐드립니다.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편하게 뭐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3, 4월 과정을 갈게요. 3, 4월 과정 가면 이제 나중에 기본서 받으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그 학습 목표에 가시면 이제 써놨습니다. 2편 부동산 경제론,
4편의 부동산 정책론, 5편 투자론, 6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론이 되어 있죠? 그 네 가지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60점을 가르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가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분야가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네 가지 분야가 많게는 29개까지 물어봤어요. 결국 거기서 갈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뒤따라오는 내용이고 한 달 안에 짧게 정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시간이 제법 걸리고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오늘 요거 알고 가도 성공한 거다. 나중에 개론 공부할 때는 어디 한다. 2, 4, 5, 6편 이 파트가 핵심이다라는 것만 잘 좀 인지를 해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당부드리는 건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1월, 2월보다 3, 4월 공부량 늘어나고 수준 올라가고요. 5월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론 과정이 6월 달까지 마무리되는데 조금 우려소려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7, 8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9월 달에 오시면 매일 40문제씩 여러분이 풀어요. 풀고 해결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본인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공부 좀 정리하겠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학원 못 나옵니다. 그 여러분 잘 알 게 뭐냐면 강사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럼 시험에 물어볼 내용들을 상당수는 6월까지 다 대부분 전달해 드리는데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빠진 부분이 있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점검을 해서 7, 8, 9실 또 보완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 마시라고 드리는 얘기야.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뭘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라. 여러분은 시험을 보면 되는 것이지 뭘 정리를 하는 게 아니죠. 직업이 강사 입장이 아니잖아요. 텍스트화되는 문제를 보고 이게 뭘 물어보는지 파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거창하게 노트 정리 많이 하실 필요 없다. 필요한 거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수업 받지 않고 나오시는 게 합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1년 과정 중에 안 빠지고 나오셨던 분들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지로 본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눈에 익은 겁니다. 문제는 듣고 이해했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 말 알겠는데 그러면 시험지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눈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미뤄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망각하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잊어먹기 전에 반복하고 반복해야 10월 달에 본 시험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잘 해드릴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선생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6과목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이 학습 환경 여건이 전부 달라. 뇌구조도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참 잘 들어오는 과목이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으니까 애로사항 있으시거든 물어보시라. 물어보시고 직원들 전부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 도와줄 스텝이에요, 스텝. 얘가 여기서 뭐 거창한 얘기 뭐 굴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선생님하고 직원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당부 드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있어도 뭐 물어볼 상황도 안 되고 하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조언을 좀 받으시는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하나씩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교재 가지고 하겠습니다.